현대판 늑대의 사냥, 가장 강한 자의 의견이 언제나 정이다. 가장 강한 자의 의견이 언제나 정이다 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우화 시인 라퐁텐의 유명한 시 늑대와 어린 양 때문이다. 이는 봉건시대 지배자의 압정을 풍자한 통렬한 우화적 시이다. 이솝 우화에서 따온 이 늑대와 어린 양의 이야기는 짤막하다. 늑대가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어린 양을 보고는 잡아먹기 위한 적당한 구실을 찾는다. 늑대는 양에게 네가 물을 온통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려서 마실 수 없게 됐다고 나무란다. 어린 양은 억울해하며 자기는 혀로만 살짝 물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 물을 마셨기 때문에 위쪽은 더러워질 까닭이 없다고 말한다. 자기의 꾀가 허사가 되어버린 늑대는 양에게 이렇게 말한다. 작년에 네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었지? 작년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걸요. 그러자 늑대는 네가 아니라면 너의 형이나 아버지나 네 식구들 중 하나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었음에 틀림없어 라고 우겨대며 어린 양을 숲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는다. 어린 양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 한번 못해보고 그저 일방적인 처벌을 받고 만다. 여기에서 가장 강한 자의 주장이 언제나 정이다 라는 명언이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문장이죠.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인류는 보편적인 정의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정의를 사랑할 뿐이래요.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정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신화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힘이 곧 정이다. 이 수천 년 된 격언이 과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하는 법칙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솝우화, 늑대와 어린 양 이야기부터 잠깐 꺼내볼게요. 다들 아시죠? 시냇가에 늑대와 어린 양이 있었어요. 늑대는 이미 양을 잡아먹기로 마음먹었고 이제 필요한 건 딱 하나, 그럴싸한 명분뿐이었습니다. 자, 늑대의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야, 너 때문에 흙탕물이 돼서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 하지만 양이 아주 침착하게 반박하죠. 자기는 시냇물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 위쪽에 있는 늑대님 물을 더럽힐 수가 없다고요. 어때요?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첫 번째 시도가 막히니까 늑대가 이번엔 과거를 소환합니다. 그래? 그럼 작년에 너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잖아. 양이 이번에도 완벽하게 받아칩니다.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논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늑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시끄러워! 네가 아니면 네 형이나 아버지, 아무튼 네 식구 중 하나가 그랬을 거 아니야. 결국 늑대는 모든 논리를 그냥 힘으로 뭉개버리고 양을 끌고 가서 잡아먹어버리죠. 자,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동화책 속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이 늑대의 논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대는 바로 법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어떻게 강자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라는 곳의 보고서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규칙 자체는 멀쩡히 있는데 그 규칙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점점 더 불공평해지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는 거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 이상이 법 앞에 평등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이미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깔려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늑대의 그 터무니없는 변명이 현대 법정의 아주 정교한 전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물을 흐렸다는 비난은 증거 수집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으로 바뀌고요.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트집은 피해자의 과거 행실을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핵심은 진실이 아니라 누가 더 법이라는 힘을 정교하게 사용하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돈입니다. 21세기의 시냇물, 그러니까 이 자본의 흐름은 과연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 옥스팜 보고서를 보니까요.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무려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0조 원이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죠. 그런데요, 바로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반대로 빈곤층으로 내몰렸습니다. 누군가의 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벼랑 끝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때 저 시냇물 상류에 있는 강자들이 하류에 있는 약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치 늑대가 양을 비난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당신 탓이야. 게으르고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현대판 늑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은 규제 포획이라는 아주 교묘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 할 기관이 특정 산업의 로비나 영향력에 넘어가서 결국 강자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주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늑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 바로 권력의 포효입니다. 정치, 미디어, 영향력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통제해버리는 막강한 힘이죠. 강자들은 어떻게 현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까요? 국가 안보 같은 아주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고요. 미디어를 장악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을 짜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알고리즘이 우리를 필터 버블 안에 가두어버리고 막대한 돈은 로비가 되어서 법까지 바꿔버립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전에 굳이 말을 걸었던 것처럼 현대의 강자들도 힘을 쓰기 전에 여론을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아, 그럼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약자들은 그냥 영원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에서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늑대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양 한 마리를 힘으로 간단히 제압했어요. 하지만 늑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함께 모여서 그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연대하는 양들의 무리입니다. 개인의 똑똑한 논리가 아니라 집단의 연대가 진짜 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로 구속을 결정하게 보석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 둘째, 로비 자금처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셋째,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이 과연 공정한지 감시하는 것. 그리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키워서 엘리트들의 영향력에 맞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신화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은 나에게 유리한 정의를 사랑할 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신화를 진짜 현실의 제도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힘의 논리가 상식이 되지 않도록 이 구조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쳐나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늑대의 우화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강한 자의 주장이 언제나 정의다 라는 명제는 후대 그리스의 플라톤이에서 비판했던 권력이 정의를 정의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키며 2025년 오늘날의 세계가 이 우화의 연장선상에 서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 정의가 아닌 나를 위한 정의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승리의 깃발을 사랑할 뿐이며 정의에 대한 사랑은 인류의 정신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냉소적인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